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당감마입니다. 영화학자 에드 시커브는 저서 영화학개론에서 영화라는 매체가 다른 예술 매체들의 형식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소설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고 연극처럼 세트 위에 다양한 요소를 배치하며 그림처럼 특정한 프레임 속의 피사체를 담지만 영화는 이런 예술 분야들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시점, 영어로는 모바일 프레이밍입니다. 카메라는 피사체로부터의 거리, 높이, 각도 등을 바꾸면서 실시간으로 화면 속에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달라지는 샷의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죠. 아마데우스는 영화라는 포맷이 가진 이러한 장점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아마데우스는 정적인 샷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면에서 고정되어 있는 듯하던 카메라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감정, 관계, 스토리 등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샷을 만들어냅니다. 미디엄 샷을 클로즈업으로 바꿔서 피사체의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패닝 샷으로 장면의 주체를 바꾸죠. 크레인 샷으로 배경이 피사체를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양한 촬영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늙은 살리에리의 회상 장면의 경우 대본에는 이 회상 장면을 우리는 예쁜 소프라노 카테리나 카발리에리가 아리아의 끝부분을 부르는 모습을 본다 라고만 써 있습니다. 카메라 또한 처음에는 카발리에리만 화면에 담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카발리에리를 따라가는 듯했던 카메라는 소프라노에게서 멀어지고 하강하면서 지휘자의 윤곽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지휘자가 돌아서면서 관객은 젊은 살리에리를 처음으로 보게 되죠.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인해 장면의 주체가 바뀌고 관객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출입니다. 사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무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살리에리는 뒤를 돌아서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살리에리가 뒤돌아서면 그 앞에는 오페라를 관람 중인 관객이 있죠. 하지만 살리에리는 회상 속에서 굳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신부에게 자신의 위상을 뽐내고 싶은 살리에리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샷이죠. 이 영화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카메라 움직임은 푸시인인데요. 카메라가 화면 속 피사체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면서 찍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모차르트는 대주교에 의해 빈으로 소환돼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직 영화의 초반부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살리에리는 소문으로만 듣던 천재 모차르트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던 와중에 상스러운 언행을 보여주는 청년을 숨어서 지켜보게 됩니다. My music. They've started without me. 충격을 받은 살리에리 얼굴로 카메라가 푸시인하면서 클로즈업 샷을 만들어냅니다. 숨어있던 살리에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살리에리로 바뀌었죠. 즉 카메라가 피사체를 보여주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푸시인 기법은 살리에리의 감정 전달뿐만 아니라 시점의 변화를 꾀할 때도 사용됩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소문을 들은 황제 요제프 2세는 모차르트를 궁으로 초대합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자신을 위해 쓴 행진곡을 연주하다 나머진 그냥 다 똑같다고 말하며 즉흥적으로 변주곡을 만들어냅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흥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살리에리는 무척 당혹스러워하죠. 그래서 카메라는 푸시인하면서 살리에리 주위에 있던 인물들을 프레임 밖으로 내보내고 살리에리의 수치심과 소외감을 표현합니다. 아마데우스에서 푸시인은 이렇게 살리에리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에 관객을 집중시키기 위해 살리에리를 향해 수시로 푸시인하죠. 또한 살리에리는 카메라로 하여금 수시로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게 하기 때문에 관객은 살리에리를 무방비 상태의 약한 존재로 느끼게 되기도 하죠. 카메라가 배우를 향해 다가가는지 배우가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는지에 따라 캐릭터가 장면에서 쥐고 있는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카메라가 모차르트를 향해 다가가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는 그저 모차르트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모차르트에게서 뒷걸음질 치기도 하죠. 프레이밍은 감독의 연출이 화면에 어떻게 담길지 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촬영 감독이 카메라의 배치를 통해 선택적으로 일부 요소들을 프레임 속에 담거나 내보내는 과정을 말하죠. 촬영 감독이 피사체와 세트 같은 요소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시점과 심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황제 요제프 2세는 모차르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빈 궁정의 오페라 감독, 카펠마이스터, 작곡가 등 다양한 인물을 모아놓고 모차르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황제 앞에 있는 네 사람은 입구를 가운데 두고 모차르트에게 부정적인 쪽과 모차르트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쪽으로 나뉩니다. 흥미롭게도 카메라는 두 사람씩 보여줄 때 이들을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프레이밍합니다. 이 샷에서는 오페라 감독과 카펠마이스터가 같이 서 있는데요. 카메라는 이들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프레이밍을 해서 오른쪽에 공간을 남겼습니다. 보통 대화 장면에서 카메라가 피사체 옆에 이렇게 공간을 남기는 것은 카메라가 그쪽에서 피사체와 교류하고 있는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페라 감독과 카펠마이스터가 이 장면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며 다른 인물들과 이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반대쪽에 있는 살리에리와 궁정 도서관장을 보여주는 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왼쪽에 큰 공간을 남겼죠. 이렇게 남겨진 공간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등장인물 뒤로 문이 줄줄이 열려있는 통로가 보이시죠? 카메라는 굳이 등장인물들 옆에 공간을 남겨서 이들 뒤로 열린 문들이 보이게 했습니다. 황제가 모차르트에게 관심을 갖고 궁으로 초대하고 싶은 의향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저 열린 문으로 마치 모차르트가 들어올 것 같죠. 모차르트를 열린 문으로 환영하고 싶은 황제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프레이밍으로 카메라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차르트의 존재를 관객이 의식하게 하고 얼마 후 모차르트는 이 장면의 프레이밍이 예견한 대로 다양한 통로가 겹겹이 보이는 샷을 통해 등장하죠. 카메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프레이밍뿐만 아니라 빈 공간에 일부러 방해물을 배치함으로써 관객이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배우의 형체를 프레임 일부에 등장시키는 것을 dirty shot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황제는 모차르트에게 조금 전 보았던 등장인물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카메라는 오른쪽에 도서관장의 형체를 프레임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 샷을 dirty하게 만들죠. 왼쪽에 있는 살리에르와 함께 도서관장의 형체는 모차르트와 황제를 일종의 프레임 속 프레임 안에 넣어서 이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촬영 감독은 또 모차르트와 황제를 보여줄 때 살리에르의 형체로 샷을 dirty하게 만들었는데요. 황제와 모차르트를 기준으로 살리에르의 위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모차르트와 황제를 지켜보고 있는 화자인 살리에르를 의식하게 합니다. 아마데우스에서 특히 사랑받고 토론되는 장면들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장면들입니다. 단순하게 촬영된 것 같은 이 대화 장면들은 관객을 일순간의 대화에 몰입하게 하죠. 아마데우스의 도입부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을 연상케 합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 노년에 접어든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자신이 모차르트를 살해했다며 부르짖고 스스로를 해하려다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다음날 살리에르는 고해성사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젊은 신부에게 자신이 누군지 아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살리에르와 신부를 각각 보여주는 샷, 즉 싱글샷을 번갈아 편집했습니다. 두 사람만을 오가며 단주로 볼 수도 있던 이 대화 장면에 새로운 구도가 등장합니다. 살리에르는 한때 음악을 공부했었다는 신부에게 자신의 곡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살리에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부의 뒷모습을 화면의 반을 넘게 차지하게 프레이밍하죠. 이 새로운 샷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 번째로 관객의 시야에 장애물을 만들어서 관객이 살리에리에게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 살리에리를 보는 신부의 시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진 살리에리를 신부가 작고 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리에리의 연주가 멈추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황금기를 회상하는 늙은 살리에리가 머릿속에서 듣는 소리죠. 카메라는 살리에리의 싱글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부의 존재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살리에리에게만 집중하게 하려는 감독의 의도죠. 그래서 관객의 시선은 추억에 젖은 살리에리로부터 전성기의 살리에리로 향하게 됩니다. 관객은 이제 젊은 살리에리가 나오는 회상 장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뒷모습이 보이는 이 구도는 영화가 진행되면서 늙은 살리에리가 신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신부가 프레임에서 차지한 크기가 작아집니다. 옆으로 치우쳐 있던 살리에리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자신의 이야기로 신부를 몰입하게 하는 살리에리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로시 포먼 감독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살리에리입니까? 모차르트입니까? 포먼 감독은 자신은 둘 다이며 우리가 모두가 사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포먼 감독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어느 업적을 보며 항상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우리가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업적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의 고통을 나는 이해합니다. 나에게 재능이 없는데도 야망을 가지게 될 때마다 살리에리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폴먼 감독의 아마데우스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와 더불어 수많은 감독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죠. 아마데우스의 촬영은 별다른 기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샷을 분석해보면 매우 섬세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세련되기까지 합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죠. 영화를 단순하게 보이게 만들고 관객이 촬영 과정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화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촬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